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뜨겁게 닿는다. 땀과 그의 바디워시, 향이 뒤섞인 냄새. 나는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감각은 더욱 선명해진다. 삐걱이는 침대 스프링 소리, 그의 심장이 내 등을 타고 울리는 진동. 내 머리카락을 파고드는 그의 손가락. 내 몸은 이 모든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 소름이 돋고 숨이 가빠지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인다. 기계처럼 나는 천장의 무늬를 세고 있다. 하나 둘 셋, 낡은 벽지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꽃무늬다. 아마도 장미일 것이다. 네 번째, 꽃잎의 끝이 살짝 발에 있다. 어제 창문을 닦았어야 했는데 빗물이 얼룩을 남겼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른다. 애틋하고 절박한 목소리. 나는 대답 대신 의미 없는 신음을 흘린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답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좋은 학습자다. 사람의 기대를 읽고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안다. 사랑에 빠진 여자 쾌락에 젖은 연인. 나는 그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 내 몸은 훌륭한 배우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대 뒤편 텅. 빈 분장실에 앉아 있다. 거울을 통해 무대 위의 나를 무감각하게 바라보면서 저 몸은 내 것이지만 내가 아니다. 저 몸이 느끼는 감각은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에 막힌 것처럼 모든 것이 저 너머의 일이다. 나는 그저 관객일 뿐이다. 그의 움직임이 격렬해진다.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리듬. 나는 그의 등에 손톱을 박는다. 연기의 절정이다. 책에서 읽은 대로, 영화에서 본 대로 이 순간 연인은 서로에게 가장 깊이 연결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혼자다. 이 몸 안에 갇힌 외로운 섬이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그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따뜻하고 무겁고 그리고 낯설다. 그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내 귓가에 속삭인다. 사랑해 해오나. 목소리는 만족감과 다정함으로 젖어 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나를 향한 순수한 애정. 나는 대답해야 한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는다. 혀끝에서 돌처럼 굳어버린다. 나는 대신 그의 뺨에 가만히 손을 얹는다. 이건 역시 학습된 행동이다. 애정의 표현. 그는 내 손길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다. 곧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한다. 그는 잠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팔을 떼어내고 침대에서 빠져나온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피부에 소름 돋게 닿는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본다. 잠든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깜박인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낯선 여자가 서 있다. 텅 비고 지쳐 보이고 길을 잃은 여자. 몸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춥다. 방금 전에 열정적인 행위는 내 안에 어떤 불꽃도 지피지 못했다. 그저 차가운 재를 한 줌 더 쌓았을 뿐. 민주는 좋은 사람이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없다라빠. 나는 고장난 인형이다.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져버린. 사랑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나는 이 끔찍한 공허함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음날 나는 민준에게 이별을 고했다. 우리는 늘 가던 동네 카페에 구석자리에 앉았다. 창밖은 맑았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내 목소리는 연습한 대로 덤덤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방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동그래졌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훈아. 내가 뭐 잘못했어. 그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내 공허함으로 그의 삶을 오염시켜서는 안 됐다.
그는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요. 민준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문제는 저예요. 나는 내 커피잔에 차가운 표면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민준 씨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나는 그냥 너만 있으면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상처받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당신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는 환상을 원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여자, 당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여자.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다. 나는 결국 끝까지 그의 눈을 보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를 더 이상 속이지 않는 것뿐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내 등 뒤로 그의 실망과 분노가 섞인 한숨이 비수처럼 꽂혔다.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자기 혐오가 밀려왔다. 바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누군가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도서관 일도 병가를 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을 치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 편이 안전했다. 그런 나의 성벽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내 유일한 친구 수진이었다. 그녀는 예고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엉망인 집과 그보다 더 엉망인 내 몰골을 보고 기겁했다. 이하은, 이게 무슨 꼴이야. 실현당한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야.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과자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억지로 나를 일으켜 세워 욕실로 밀어 넣었다. 썩은 동태, 눈깔 좀 치우고 정신 차려. 너 이렇게 계속 처져 있으면 진짜 병든다. 내가 너 주말에 뭐라도 하라고 약속 하나 잡아놨으니까 군소리 말고 나갈 준비나 해. 약속, 무슨 약속? 소개팅.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부담 갖지 마. 무슨 재벌 2세나 대단한 사람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래. 착하고 성실한 게 장점이라고 했어. 그냥 나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나 좀 해. 알았지? 나는 질색하며 거절했지만 수진은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내 옷장을 뒤져 가장 무난한 원피스를 골라 입히고 억지로 내 얼굴에 화장까지 시켰다. 그렇게 나는 거의 방황제로 약속 장소인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떠밀려 나갔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물만 홀짝였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나를 포장하고 그의 기대를 잃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내게로 다가왔다. 이하은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그가 바로 내 소개팅 상대였다. 그는 수진의 말대로 정말 평범해 보였다. 화려하지 않은 외모 비싼 브랜드라고는 하나도 없는 수수한 옷차림. 낡은 스웨터에 면바지.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특히 그의 눈빛, 깊고 고요하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샐러드를 뒤적였다. 보통의 소개팅이라면 남자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낼 터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게 질문을 던지고 내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도서관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책을 가장 좋아하세요? 주로 고전 문학을 좋아해요. 해요. 저도요. 특히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하윤 씨는요? 그의 질문은 나를 떠보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호기심.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작가와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주말에는 주로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다고 했다. 그의 삶은 그의 말처럼 정말 평범하고 조용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나에게는 경이롭게 다가왔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그가 의례적으로라도 내 연락처를 다시 묻거나 다음 약속을 잡으려 하거나 어색하게 손이라도 잡으려 할까봐 속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류장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하은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갔다. 흔한 애프터 신청도 아쉬운 기색도 없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도 불꽃 튀는 열정도 없었다. 하지만 민준과 헤어진 후 내내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같은 감정이 아주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숨쉬기가 편했다. 어쩌면 저런 사람이라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생각이 싹 텄다. 강지훈 씨와 나의 관계는 느리고 조용하게 마치 겨울땅이 녹아내리듯 천천히 깊어졌다. 우리의 데이트는 특별할 것 없었다. 우리는 주말 오후 사람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말없이 같은 책을 읽었고 낡은 재개봉관에서 옛날 영화를 보았으며 값싼 커피를 마시며 몇 시간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를 대하는 데 있어 불가사의할 정도로 섬세한 경계선을 지켰다. 그는 내 어깨에 스치는 나뭇가지를 떼어줄 때조차 조심스러워했고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차가 오면 나를 당기는 대신 내 앞을 막아서는 쪽을 택했다. 단 한 번도 그의 손이 예고 없이 내게 닿은 적은 없었다. 그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내 안에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경계심이라는 가시가 아주 조금씩 나도 모르게 무뎌지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내 몸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평온은 신기루와 같아서 손을 뻗어 잡으려는 순간 사라져 버렸다. 그날은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서가를 정리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익숙한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익숙한 인형.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다 못해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내 모든 것을 앗아가고 나를 지금의 이 텅 빈 껍데기로 만든 남자. 나의 의부소빠였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짓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쳐야 하는데 소리쳐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내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오랜만이네 하윤아. 잘 지냈어. 오빠 보고 싶었지. 역겨운 목소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와 나를 집어삼켰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나는 그저 떨고만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서는 것이 느껴졌다. 누구시죠? 낮고 차분한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강지훈 씨였다. 야근이 잦은 나를 걱정해 가끔 나를 데리러 와주곤 했던 그가 어떻게 알고 나타난 것이었다. 의부소빠는 갑자기 나타난 지훈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웬 놈이야. 아, 우리 하은이 새 남자친구 꼬락서니 하고는. 지훈 씨는 그의 모욕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등 뒤에 선 채로 내 상태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으니 그만 가주시죠. 그의 침착한 태도에 의부소빠는 오히려 흥미를 느낀 듯 했다.
그는 더 지독한 말을 내뱉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어 망설임 없이 112를 눌렀다.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의부소빠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그는 욕설을 한번 내뱉더니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를 덮어주고는 내 옆에 가만히 앉아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24시간 운영하는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나서야 나는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이제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버렸어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과거의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눈에 서린 공포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아주 무거운 결심을 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하이온 씨,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 말이 얼마나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제재와 결혼합시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결혼 이 상황에서 정식으로 사랑해서 하자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가 황급히 덧붙였다. 일종의 계약 혹은 파트너십 같은 겁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 기혼 직원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액수가 꽤 커서 그걸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혼이라 자격이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연 씨는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야 하는 안전한 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룸메이트이자 서로를 지켜주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어떤 다른 기대나 의무도 없이.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내게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안전한 장소, 기대나 의무가 없는 관계. 그것은 내가 평생을 갈망해온 것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지 않을 단단한 벽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미친 제안을 하는 순간에도 나를 조금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다. 네, 사랑 없는 결혼. 그것은 어쩌면 나 같은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형태의 구원일지도 몰랐다. 우리의 결혼은 구청에 붐비는 민원실에서 잉크 냄새와 사무적인 서류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 반지도 드레스도 축하의 말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그 행위는 지독히 건조했지만 구청을 나서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등 뒤에 방패가 생긴 듯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말한 기혼 직원 대출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우리는 며칠 만에 낡은 동네를 떠나 보안이 잘 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새 집은 넓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엇보다 현관문의 단단한 디지털 도어록이 나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문제는 첫날 밤이었다. 이삿짐을 대강 정리하고 우리는 어색하게 거실에 마주 앉았다.
법적으로 그는 내 남편이었다. 나는 침실이 하나뿐인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밤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에 심장이 죄어왔다. 과거의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모든 남자는 똑같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의 친절함도 결국은 이걸 위한 연극이었을까? 내가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을 때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장을 열어 여분의 이불과 베개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소파 위에 그것들을 펼쳤다. 침실은 혜운 씨가 편하겠어요. 저는 원래 소파에서 자는 게 더 편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참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기대나 의무가 없는 관계라는 그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를 옥죄던 공포의 사슬이 아주 약간 헐거워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가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완벽한 룸메이트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조용히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에는 가끔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다. 민중과 함께 있을 때의 침묵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었지만 지훈 씨와의 침묵은 달랐다. 그것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여백과도 같았다. 그는 나의 벽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벽돌 사이로 아주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서서히 나를 변화시켰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 나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악몽을 꾸었던 것 같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어둡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치다 문득 온몸을 감싸는 따스한 감촉에 눈을 떴다. 누군가 내 몸 위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준 것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소파 반대편 끝에서 그가 불편한 자세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깰까봐 담요를 덮어주고는 조용히 그곳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담요의 온기가 내 살갗을 넘어 얼어붙었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에 찾아왔다. 저녁을 준비하다가 뜨거운 냄비 손잡이에 손바닥을 대이고 말았다. 앗! 하는 비명과 함께 냄비를 놓칠 뻔한 것을 그가 달려와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그는 내 손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오랜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그리고 나를 싱크대 앞으로 이끌어 차가운 물에 내 손을 담가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에 닿았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남자의 손, 위협적이고 폭력적이고 나를 무너뜨렸던 기억. 하지만 그의 손길은 달랐다. 그 안에는 어떤 욕망이나 숨은 의도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걱정과 보살핌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찬물로 열기를 식힌 후 서랍에서 연고와 밴드를 꺼내왔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나는 그가 내 손을 치료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의 따뜻한 첫약을 바르는 섬세한 손길, 그리고 상처를 바라보는 그의 진지한 눈빛.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몰라. 밤이 깊어 그가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낮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다. 내 안의 한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였다. 속지 마. 이건 함정이야. 괴물은 아직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는 달라. 그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아. 그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 벽에는 그가 통과시켜준 온기 덕분에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생긴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우리의 가짜 결혼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기묘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거친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나는 그 호숫가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여름밤이었다. 낮부터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는 각자 거실의 양쪽 끝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나는 불안하게 창밖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릴 적부터 나는 폭풍우를 무서워했다. 그 소란함은 언제나 내 통제 밖에 어떤 거대한 힘을, 그리고 그 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켰다. 고앙, 바로 그때였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과 함께 눈앞이 번쩍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적, 칠흑 같은 어둠. 노트북 화면의 희미한 불빛마저 사라진 완벽한 암흑이었다. 그 어둠이 내리 누르는 순간 내 안에 가까스로 세워뒀던 모든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성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두워. 비가 와. 그날도 그랬어. 귀에서는 천둥 소리가 아닌 삐걱이는 낡은 계단 소리가 들려왔다. 코끝에서는 곰팡내와 섞인 그의 술 냄새가 나는 듯했다. 숨이 막혔다.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안 돼. 오지 마. 제발.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책을 떨어뜨리고 소파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더 작게, 더 보이지 않게. 그러면 그가 나를 찾지 못할지도 몰라.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의 눈빛 내 몸을 짓누르던 무게 저항할수록 더 강해지던 힘.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이 되어 온몸을 헤집었다. 나는 더 이상 28배 이하연이 아니었다. 18살 비오는 다락방에 갇혀있던 무력한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하연 씨, 그때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휴대폰 플래시에 날카로운 빗줄기가 나를 향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묻었다. 그 빛이 나를 찾아낸 그의 손전등 불빛과 겹쳐 보였다. 하연 씨, 괜찮아요? 나예요, 지훈 씨.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빛의 방향을 천장으로 돌려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직접적인 빛이 사라지자 나는 겨우 손가락 사이로 그를 훔쳐볼 수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를 내려다보지 않기 위해,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닌 깊은 걱정과 이해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게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릴 때 저도 천둥을 무서워했어요. 시골 할머니 댁에 살 때였는데 비만 오면 장롱 안에 숨곤 했죠.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찾아서는 저건 하늘에 사는 신들이 볼링 치는 소리라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조금 있으면 사과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 있으면 천둥이 멎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어둠과 천둥 소리로 가득 찬 내 세상에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자신의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 몽실이 이야기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무릎이 깨졌던 이야기. 아무런 맥락도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끔찍한 과거의 기억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새 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일종의 닻이었다. 기억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나를 현실이라는 항구에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닷.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폭풍우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내 가쁜 숨도 미친 듯이 뛰던 심장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웅크렸던 몸을 천천히 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완전히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가져와 내 앞에 놓아주었다. 여전히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내가 다시 불안해할까봐 밤새 잠들지 않고 내 곁을 지켰다. 동틀 무렵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지쳐 잠이 들었다. 잠들기 직전 내 마지막 의식은 분명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 내 안에 가장 추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그는 도망치지 않고 내 곁에 있어 주었어. 그것은 내 안에 있던 단단한 빙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아주 작지만 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에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 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둠 속에서 나의 가장 깊고 추한 상처를 목격하고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있던 투명하고 단단한 벽이 그 밤의 사건으로 인해 허물어졌다는 것을. 변화는 내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피해 소파 반대편 끝에 앉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 그의 어깨와 내 어깨가 스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내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나의 작은 변화를 조용히 알아채고 내가 다가간 만큼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낡은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이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왔다. 이전의 나라면 시선을 피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희미한 TV 불빛이 그의 옆 얼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의 깊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연결에 대한 갈망이었다.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은 채 한 사람과 온전히 연결되고 싶은. 나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손을 뻗어 그의 손 위로 가져갔다. 내 손이 닿는 순간 그는 영화에서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깊은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손을 뒤집어 내 손가락 사이로 그의 손가락을 얽어왔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내게 묻고 있었다. 정말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이끌고 침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나의 보폭에 맞춰져 있었고 내 손을 잡은 그의 손길은 내가 언제든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다. 모든 통제권이 내게 있었다. 침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우리는 마주 섰다. 그는 내 뺨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다. 거칠고 소유욕에 가득 찼던 손길.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내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손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괜찮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내 눈빛을 통해 그에게 전해졌기를 바랐다. 그는 다시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내게 입을 맞추는 대신 내 이마에 그리고 눈꺼풀의 코끝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그의 모든 행동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소중해. 너는 안전해. 그의 셔츠 단추를 푼 것은 나였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천천히. 그것은 나에게 있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마침내 드러난 그의 단단한 가슴에 고개를 묻었을 때 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규칙적이고 강하고 나를 안심시키는 소리.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그는 나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상처 입은 내 영혼의 지도를 읽듯이 탐험했다. 그의 입술이 내 어깨의 흉터 자리에 닿았을 때 나는 작게 신음했다. 그곳은 혐오와 수치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맞춤은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더 씌웠다. 괜찮아. 이것도 너의 일부야. 마침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아온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이었다. 나를 온전히 담고 있는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눈빛. 그는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내게 속삭였다. 하여운아, 아프면 말해. 힘들면 멈출게. 그의 목소리가, 그의 손길이, 그의 천이 나를 과거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몸 안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받아들였다. 그의 부드러움, 그의 따스함, 그리고 두 개의 몸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쾌락. 그것은 고통이나 수치심과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감각의 파동이었다. 절정의 순간 나를 덮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눈물에 가까운 해방감이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듯 뜨거운 무언가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나를 굳게 안아주었다. 그는 내가 왜 우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등을 토닥이며 내 모든 눈물과 상처를 받아내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지쳐 잠이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 밤 나는 내 몸을 되찾았다. 아니,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나에게 내 몸을 되찾아 주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라는 것을 나는 그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밤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세상은 이전과 똑같았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곁에 잠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소음으로부터도 보호받는 듯 하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고 함께 아침을 맞았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서투른 솜씨로 저녁거리를 골랐고 토스트를 태워 먹고는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평범하고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다. 나는 내 안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불모지였던 내 마음에 그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도서관에 출근해서도 문득문득 그의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퇴근길에는 그를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내게 찾아온 변화는 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종종 나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예쁘다라고 속삭였고
내가 무심코 한 말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의 고요한 눈동자에는 언제나 나를 향한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로 추웠던 시간을 녹여내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가끔씩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진심을, 이 따스한 현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지훈 씨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지루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지나 우연히 경제뉴스 채널에 멈췄다. 화면에는 국내 최대 기업인 SJ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지훈 부회장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화면 가득 한 남자의 사진이 클로즈업되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에도 관심 없다는 듯한 차갑고 오만한 표정. 강지훈, 내 남편과 같은 이름. 하지만 전혀 다른 얼굴.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자료 화면이 바뀌었다. 파파라치가 찍은 듯한 사진 속에서 그 강지훈 부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 시계를. 내가 얼마 전 그의 생일에 몇 달치 월급을 모아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다.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귀가 웅궁거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강지훈, SJ그룹. 검색 결과는 무자비한 진실을 내 눈앞에 펼쳐놓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수조 원대 자산의 유일한 상속인. 내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 강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소박한 아파트, 그의 낡은 스웨터 기혼 직원을 위한 주택 자금 대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결혼.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 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조차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안전함. 내가 처음으로 기댔던 진실함. 그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과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덧나며 비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를 덮쳤다. 하연아, 무슨 일이야?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네.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화면 속에 냉혹한 재벌 3세와 내 앞에 따뜻한 남편.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나를 조각조각 찢어놓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화면 속에 얼어붙은 그의 다른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 누구야? 내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금이 가 있었다. 그는 내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을 보았다. TV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다정함과 따스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표정은 당황과 충격,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단 깊은 고통으로 뒤엉켰다. 그가 나를 사랑하며 보여주었던 그 모든 표정들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신뢰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만이 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배신감으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와중에도 내 머릿속은 얼음처럼 냉정해졌다. 나는 리모컨을 주워 TV를 껐다. 화면 속에 화려한 재벌 3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내 앞에는 내가 사랑했던 평범한 회사원의 껍질을 쓴 그 남자만이 서 있었다. 설명해봐요. 내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처음으로 내 앞에서 불안하고 절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맞아. 저 사람 나 맞아.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나도 진짜 나야. 당신을 사랑하는 이 남자가 진짜 강지훈이라고. 그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던 삶. 사람들은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과 그가 가진 돈을 보았다. 그에게 다가왔던 모든 여자들은 그의 재산을 사랑했고 그의 진심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SJ그룹의 후계자였을 뿐 한 명의 인간 강지훈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돈이 없어도 내 곁에 있어 줄 사람.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사람.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시작한 거야. 이 바보 같은 연극.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그의 외로움과 상처가 이해되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상처가 그의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특히 내게는 내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골마 터지며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가난하고 상처받고 망가진 여자. 그런 여자라면 돈 없는 남자라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당신의 진실한 사랑, 찾기 프로젝트의 완벽한 피실험체였던 거냐고. 내가 그에게서 느꼈던 치유, 내가 처음으로 맛보았던 행복. 그 모든 것이 그의 정교하게 설계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진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의 진심은 그의 가설을 증명하는 데이터에 불과했던 걸까?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웃음소리에 그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군요.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는 곳도 직업도 당신 인생 전부를. 당신은 거짓말로 만들어진 세상에 나를 초대했군요. 쇼는 즐거웠어요. 내가 당신의 테스트에 통과했던가요? 아니야. 하은아,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은 테스트 같은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당신은 나에게 진짜였어. 진짜 나는 되물었다. 나를 지켜주기로 했던 마지막 사람도 당신처럼 친절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내 등을 토닥여줬죠. 바로 나를 망가뜨리기 직전에. 당신이 그와 다른 게 뭐죠? 당신들 둘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를 완벽하게 속였잖아요. 내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꽂혔을 것이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내게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공간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이 집에 올 때 들고 왔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그 안에 채워 넣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나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이었다. 하연아, 안 돼. 제발 가지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든 증명할게. 내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 증명하게 해줘. 그가 내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만지지 마요.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이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건 당신과 함께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을 사랑한 걸까요? 나는 당신이 없는 곳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겠어요. 나는 그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내 뒤에서 절망적으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을 때 나는 그를 만나기 전보다 더 철저하게 혼자였고 더 깊이 망가져 있었다. 그가 내게 주었던 치유는 더 깊은 배신이라는 상처로 더 씌워져 나를 이전보다 더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그를 떠나 다시 혼자가 되었다.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 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도서관에도 복직했다. 내 삶은 그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고요하고 단절되고 그리고 안전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전의 고요함이 텅 빈 평화였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그의 부재가 남긴 거대한 구멍이었다. 나는 매일 밤 그와의 기억과 싸웠다. 그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을 그가 꾸민 연극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폭풍우 치던 밤 나를 지켜주던 그의 목소리.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섬세한 손길.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밤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나를 속이기 위한 영이었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은 내 통제를 벗어나 자꾸만 그의 진실했던 순간들을 내 앞에 펼쳐놓았다. 그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마저 거짓이었다고는 차마 생각할 수 없었다. 내 머리는 그를 증오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어리석게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끝없는 모순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낡은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의 주소는 없었다. 하지만 봉투 위에 쓰인 단정한 필체를 보는 순간 나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동안 나는 편지를 뜯어보지 못했다. 그 안에 담겨있을 변명이나 설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을 때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첫 번째 편지를 뜯었다. 편지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하은 씨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쓸 겁니다.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합니다. 얼마 전 당신이 좋아하던 헤르만 헤세의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에서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구절들을 혼자 되뇌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거짓말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상처를 핑계로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이 TV 화면을 보던 그 순간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그 표정이 제 심장을 조각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것만이 걱정될 뿐입니다. 지훈 드림. 편지에는 SJ그룹의 후계자도 재벌 3세도 없었다. 그저 내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 강지훈만이 있었다. 그의 편지는 매주 한 통씩 도착했다. 그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새로 산 화분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길에서 당신을 닮은 뒷모습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었는지, 그의 편지는 내 분노의 성벽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돈 때문에 상처받고 진실한 관계에 굶주렸던 외로운 남자.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갑옷을 입었다. 마치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심이라는 벽을 쌓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망가진 닮은 꼴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나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보고 있었다. 빗속을 우산 하나로 나눠 쓴 채 웃으며 걸어가는 연인을 보았다. 그 순간 지독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그를 용서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불완전한 행복이라도 기꺼이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였다. 나는 그 길로 도서관을 나와 무작정 버스를 탔다. 1시간 넘게 달려 익숙한 오피스텔 앞에 내렸다. 여전히 내 손에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내가 떠나던 날과 똑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에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나를 보고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눈을 깜박였다. 그 사이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편지 잘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내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아. 나는 다른 손으로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모든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채 우리는 서로의 본 모습 그대로를 마주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상처를 오롯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것을 감싸 안았다. 우리의 두 번째 결합은 치유나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수용이었다. 상처투성이의 두 영혼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마저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막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 했다. 이번에는 어떤 거짓도 어떤 비밀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회사원을 연기하지 않았고 나 또한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숨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빛나는 모습을 모두 아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가 사는 재벌가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꺼이 그 성에서 걸어 나왔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다.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보다는 넓고 햇살이 잘 들었지만 여전히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박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곳의 모든 가구와 작은 소품 하나하나는 우리가 함께 고른 것들이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반반씩 섞어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SJ그룹의 부회장이었지만 그의 삶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칼같이 퇴근 시간을 지켰고 주말에는 값비싼 와인바 대신 나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나는 그가 내민 재정적인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는 대신 그의 진심 어린 격려를 받아들였다. 나는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었다.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감에 불을 지피는 동안 나는 흩어졌던 나 자신을 조금씩 다시 빚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연인이 아닌 온전한 이하은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 악몽을 꾸는 밤이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고
내 등이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함께 밤을 새워주었다. 때로는 그의 얼굴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재벌 후계자의 고독이 스쳐 지나갈 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만든 투박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 그림자마저 서로의 일부로 기꺼이 껴안았다. 오늘도 그런 밤 중 하나였다. 나는 늦게까지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내일 가마에 들어갈 새로운 화병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몇 시간째 씨름하는 중이었다. 그때 조용히 공방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 의자에 앉아 내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흙투성이인 내 손 잔뜩 집중한 내 미간. 그는 나의 가장 화려한 모습이 아닌 가장 나다운 모습을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었다. 마음에 안 들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 어딘가 비뚤어진 것 같아. 내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가 말했다. 조금 비뚤어져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양이 된 거잖아. 나처럼.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 손을 잡아 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우리는 함께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내 기나긴 여정이 떠올랐다. 스스로를 고장났다고 여기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소녀. 타인의 온기마저 두려워하며 두꺼운 벽 뒤에 숨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한 남자의 곁에서 세상 가장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행복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행복은 내 몸에 새겨진 흉터들을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의 지도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완벽해야만 완벽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거짓과 배신 증오와 용서의 폭풍을 모두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화려한 종착지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등을 타고 전해져 왔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었다. 망가진 것들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두 번째 기회를 믿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